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68세 박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통장에서 1억 원이 사라진 지 정확히 3일째였습니다. 8년간 모은 노후 자금,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그 돈을 가지고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그렇게 속삭이던 그 남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딸도, 친구도, 은행원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상처를 얻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배운 이야기.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6개월 전, 68세 박정숙.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밥을 짓고 TV를 켜고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잠드는 일상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은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 이제는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TV를 켜도 소리는 공허했고 뉴스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줄었습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고 누군가는 자식들이 사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때? 가끔 오는 전화도 형식적인 안부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이제는 익숙하다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입꼬리는 점점 아래로 처졌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고개를 들자 하얀 머리에 단정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복지관에서 자주 뵙죠? 저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74세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기,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복지관 뒤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혜수는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자식분들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있어요.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죠. 그의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쓸쓸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복지관에 나갈 때마다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봉사가 있는 날, 그날만큼은 그녀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혜수는 언제나 그렇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봉사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복지관 근처 작은 한식당. 그곳에서 그들은 된장찌개와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시간도 없죠. 천천히 밥 먹을 여유도 없고. 혜수는 언제나 말끝에 웃음을 붙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억지스럽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도 그래요. 전화해도 늘 바쁘대요.
자식들이 바쁜 게 좋은 거죠. 그만큼 열심히 사는 거니까. 식사 후 혜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적막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텅 빈 거실만 맞이하는 게 참 허전해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럼 가끔 전화라도 해도 될까요? 심심하실 때. 그날부터 혜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매일 밤 9시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TV 보고 청소하고. 저도 그랬어요.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그렇게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래된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우리 나이에 영화관이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권리가 있죠. 혜수는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그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 혜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시고. 그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설렘인가? 68세에 다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 그런 거 조심해야 해요. 뉴스 안 봐요? 황혼 사기 많다던데. 복지관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다들 당하는 거야. 조심하는 게 좋아.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요.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말.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혜수와 정숙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요? 아내가 아팠을 때 제가 간병을 했거든요. 아들은 그때 외국에 있었어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죠. 아내가 돌아가실 때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더니 아들은 아버지는 날 이해하지 못한다며 화를 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도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딸이 둘 있는데 다들 바빠요. 명절에나 한 번 오고 그것도 몇 시간 있다가요. 손주들도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게 귀찮은가 봐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기에 바빠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해와 외로움은 별개죠.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외로움. 같은 나이의 사람만이 아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네. 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혼?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저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재혼이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이 일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해수를 만났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해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 없어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8세와 74세의 늦은 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고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숙의 딸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해? 그래, 믿을만해.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세요. 좀 더 알아보고.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정숙은 딸들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축하와 함께 걱정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 혼인신고는 꼭 같이 하세요. 요즘 그런 사기 많아요. 뉴스 안 봐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재산 같은 것도 확인하고. 하지만 정숙은 믿었습니다. 해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해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 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이름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들과 연락이 안 되니까 집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해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박 여사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집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세 계약을요? 네, 걱정 마세요. 계약금만 잠시 빌려주시면 제가 곧 정리해서 드릴게요. 한 달 정도만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1억 정도요. 1억? 정숙의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그건 제 노후 자금 전부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하지만 곧 돌려드릴게요. 제 집을 정리하면 되니까요. 믿어주세요. 해수는 늘 그래왔듯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의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기 많대요. 하지만 해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다정했던 그의 미소, 손을 잡아줄 때의 따뜻함. 그 사람이 날 속일 리 없어. 다음 날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1억 원 출금하시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세 계약이요. 혼자 사시는데 전세요? 혹시 사기 아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억 원이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해수는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곧 돌려드릴게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네, 믿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은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해수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수는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복지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수 씨 못 보셨어요? 아니요. 요즘 안 오던데요.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정숙은 해수가 살았다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정혜수 씨 찾는데요. 정혜수요? 그런 사람 여기 안 사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 주소라고. 여기 제가 5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주소를 잘못 알았나?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인데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수라는 이름 맞죠? 네. 이 사람 전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쳤어요. 재혼을 가장해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에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전과가 있다고요? 네. 피해자가 이미 여러 명입니다. 황혼 재혼 사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금 수배 중입니다만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간 모은 노후 자금 1억 원. 그것은 남편과 함께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혼자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복지관에서 건넨 다정한 인사, 함께 마셨던 커피, 함께 걸었던 공원 산책로,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우리 함께 살아요. 그 말을 했을 때의 진지한 눈빛,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으윽. 정숙은 이불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부서져서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혼인신고는 했어? 아니, 다행이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 사람 어때? 정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대답이 없어? 연락이 안 돼. 뭐, 혹시 돈 줬어? 엄마, 돈 줬어? 응. 얼마나? 전부.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엄마 노후 자금 전부였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묻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 정숙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며칠 사이에 훨씬 늙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수가 그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했던 시간들은 행복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 한순간도 진심은 없었을까?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와 전단지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보낸 사람 정혜수.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또 무슨 수작이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박정숙 여사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네요. 이제야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여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여사님과 함께 걸었던 공원 산책로, 함께 마셨던 커피, 함께 봤던 영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진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말로 여사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사님의 돈을 가져갔고 도망쳤습니다. 그 돈은 제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도박 빚이었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여사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저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혜수 올림. 정숙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였습니다. 은반지. 아마도 그가 아내와 결혼할 때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정숙은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그녀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사랑했다고.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시간이 거짓이었든 진심이었든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 외로움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행복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허무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읽을 때마다 감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화가 났고, 어떤 날은 슬펐고, 어떤 날은 그저 허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때? 나와.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문 열어. 내가 밥 해줄게. 친구는 정숙의 집에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속은 건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친구는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정수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보 같았어. 모두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넌 그냥 사랑하고 싶었던 거잖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고. 친구의 말에 정숙은 울컥했습니다. 그게 잘못인가? 아니, 전혀. 오히려 용감한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자. 정숙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겠지.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외로움 때문에 머뭇거렸을 거야. 그녀는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원히. 그 글씨를 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건 없구나. 사랑도, 믿음도, 약속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순간은 진짜였어. 정숙은 용서를 택했습니다. 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붙잡고 있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며칠 후 정숙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정혜수 씨 소식 있나요? 아, 그 사람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네? 간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돈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셨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요. 이제 좀 괜찮아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새로운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혼자 계세요?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정숙은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숙이었다면 주저없이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대신 이번엔 제가 커피를 살게요. 정숙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르지 말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천천히요.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인생이니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사람은 몇 번이고 상처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몇 번이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랑은 속지 않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도 그래도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정숙은 68세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69세에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제 70세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진심으로. 그렇게 다시 봄이 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